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2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죠. 11시간 동안 했고 100여 차례 질의를 받았는데 여론에서는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여론이에요? 그냥 일반 여론. 민주당 여론이겠죠. 예. 처음부터 세게 들어오시네. 새벽 2시까지 해명을 했던데 저는 어찌됐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 그 모양새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랑 이 기자회견은 전혀 다르죠. 모든 의혹이 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야당은 이 기자간담회를 정치쇼다, 셀프 청문회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요. 사실 조국 후보자는 이제 간담회장이 아닌 청문회장에 있어야 했고 질문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요 증거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덤벼들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단순 질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이 와 있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뒷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정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지금 무소속입니다. 원래는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현근택 잘 나가는 요즘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용인 갑 위원장은 아니죠. 아직. 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이고 지금 구로 갑 위원장인데 별로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사이구나. 그런데요, 이 김철근 위원장이 요즘에 여기 또 TV를 유튜브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10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지금 650명? 90명? 650명.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유가 1000명을 넘기 위해서. 이거 꼭 편집하지 말고 그래서 김철근 TV. 김철근 TV라고. 본인은 10,000명은 쉽게 넘을 거라고 착각했겠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13만이 지금 다 됐습니다. 네. 우리 상일 형은 지금 용인. 네, 용인 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구 쪽에. 지금 왜 위원장, 정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2017년 1월 그때 새누리당을 나와가지고 탈당했어요? 네, 무소속으로. 와, 나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당시에 용인 정 위원장이었는데 위원장직은 자동으로 내놓게 됐고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방송을 가끔 하고. 정치를 할 거예요, 계속?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저랑도 특별한 인연이고 또 캐도남마 때도 많이 출연했었고 바깥에서는 호용호제하는 사이. 여기서도 호용호제해요. 바깥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 조국 기자회견 평가. 자, 기자들의 질문 수준은 또 어땠고 어떤 좀 일단 총론적으로 좀 한번 평가를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현 위원장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아마 가장 많이 나온 게요. 아마 기자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띄엄띄엄 이제 방송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하면 중간에 봤는데 정말 똑같은 질문이 왜 이렇게 여러 번 할까 궁금했는데. 왜냐면 기자들은 남의 질문한 걸 듣지 않아. 남의 질문을 안 듣는다. 자기만 한 것만 계속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방송국이나 이 데스크에서 이런 거 물어봐라 계속 가는데 그게 기자들이 보기에는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궁금해서도 있지만 위에서 좀 이거 물어봐라 시키니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기자 오래 간단히 했는데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놨어. 근데 딴 사람이 해. 그래도 나는 지금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 왜냐면 그때 딴 사람이 했어 이걸 또 지워야 되잖아. 다른 질문이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러면 그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게 어제 11시간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할게. 3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했는데 5시간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질문. 6시간 지나도 똑같은 질문.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기자들의 의문의 판정 패다. 기자들이 판정패했다. 지금 여기 민주당 맞죠? 네. 기자들이 판정. 우리 형님은 어떻게? 저는 이 어제 그 기자간담회는 조국 후보자가 어제 당일날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자들은 하루 연기해서 기자들도 준비한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당일날 꼭 해야 되겠다고 소위 우겨가지고
우격다짐식으로 열렸어요. 근데 조국 후보자의 태도를 보세요. 뭐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했다고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할 때도 반복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진솔함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주변을 자기가 잘 살피지 못해서 불찰이 있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게 죄라면 죄지 다른 잘못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부한 쇼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요, 국회 인사청문권, 이거는 사실은 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왜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을 마련하느냐, 민주당이 의총으로 잡은 자리에 왜 조국 후보자를 불러서 해명하는 자리를 주느냐,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후보자 입장만 설명하는 그런 간담회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기습 침략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더 한심하다. 여당이 이 장관 후보자 두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의원들은 입법부의 핵심들입니다. 입법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입법부의 책무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히 청와대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그 11시간 동안 사회를 보고 있는 그 모습,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어제 훼손된, 그것도 여당이 스스로 훼손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어제 날이었어요.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이 사회 본 건 모양새가 안 좋네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민주당이 게 우리의 역할인데. 의총을 하겠다고 해서 그 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한테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 우리 정당사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네요. 이러면. 이거는 민주당으로서 매우 치욕적인 날입니다. 반성하세요. 네. 아니, 반박을 우리 먼저 하시고. 예.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이거 어마무시하고. 저는 모 공무원이 그 얘기를 했죠.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그런 정도로 붕괴합니다. 사실 분노합니다. 청문회 일정이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송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재송부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니까 이틀을 줄지 3일을 줄지 일주일을 줄지 10일 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 재송부 기간이 끝나야 청문회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후보자는 본인이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국민의 평가도 받고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서 정말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 자기가 지금 법무장관이요, 아니면 대통령이야,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다? 그동안 3주 동안 출퇴근하면서 그 언론이 다 물어봤을 때 뭐 했어요? 아무 말 못했죠. 뭐 했어? 청문회 가서 한다며. 근데 청문회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와서 해? 우선 그 태도부터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 청문회를 변형시킨 거예요. 국회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가 임명권은 없지만 청문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뭉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당이고 제1당이에요. 그것도 판 깔아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얘기한 게 말이죠. 잘 모르겠다가 열 몇 번 얘기한 걸로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14번인가 15번 잘 모른다. 검찰 수사해보면 알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자들의 그 질문 수준을 자꾸 문제 삼는데, 아까 이상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려면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자료를 다 분석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적어도 2주 정도는 하죠. 근거를 해서 후보자를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거짓말한지 진짜인지는 다른 증인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속해서 질문을 해요. 심지어 이용주 의원은 17번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윤선 장관이 손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는 건데 기자들은 면책 특권이 없어요. 잘못 물어보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을 걸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후보자는 가만히 앉아서 위증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런 불공정한 게임을 해놓고 왜 기자들 얘기합니까? 기자들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했다. 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언론이 오히려 그런 한계를 민주당과 조국 후보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오늘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더만요. 국민적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저 민주당 사람들 말이요. 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달나라에서 왔어요? 문이 달이라면서요. 문이 달 아니에요, 영어로? 맞아요. MOON. 그래요. 그러면 문통의 나라는 달나라냐 이거야. 왜 국민들하고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봤든가. 하여튼 청문회를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예. 청문회 하는 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은 사실요. 그죠? 정당하게 네. 청문회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가족 중에 사실은 딸, 조국 후보자 어머니, 부인 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 관계 당사자예요.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많은 의혹이 있어도 가족이 직접 연관된 것은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야당이 신청을 안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딸은 아직도 어리고 네, 물론 뭐 거기는- 성인이지만 어머니는 또 팔순에 연로하시니까 좋다. 딸하고 어머니는 빼더라도 부인은 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국 후보자 동생, 전처, 동생의 전처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마 가족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거다.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뭐 민주당이 말하는 거 사실 거짓이에요. 무슨 패륜적이다. 뭐 그 가족을 안 쳐다놓고 뭐 상처를 주려고 야당이 공세를 하려고 한다. 뭐 그런데 야당이 뭐 공세 일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가족을 안 내려고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그 자리에 나와서 예컨대 부인이 지금 딸의 논문 문제, 사모펀드 문제 핵심 당사자인데 의혹을 인정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웅동학원 이사장인데 재산 빼돌리기와 관련해서 물론 그 의혹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의혹을 인정할 수 있어요? 조국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패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게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정말 진솔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다 의혹을 부인하겠죠. 그런데 의혹을 부인하고 나면 검찰 수사 결과, 검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 가족들이 위증한 셈이 됩니다. 위증 문제가 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족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 좋다. 민주당이 끝까지 가족을 못 내놓겠다고 버틴다면 저는 당국대 그 관련 교수, 또 공주대 교수, 뭐 사모펀드 관계자, 웅동학원의 다른 뭐 사업국장, 이사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가족은 뺀 채 청문을 하는 게 낫다. 조국 후보자를 중심으로 청문이 이루어지겠지만 조국 후보자가 그 청문 자리에서 어제 기자간담회 하는 것처럼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내가 주변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TV를 통해서 다 지켜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경우는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가 질문을 짧게 하나 던집니다. 조국 후보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0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렇게 말을 오래 못해요. 또 의원들이 아주 소위 단답형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런데 사회 보는 민주당의 의원은, 수석 대변인은 그 기자가 후속 질문하려고 해도 자기가 지명권을 갖고 있어요. 다른 기자한테 질문권을 줍니다. 그럼 그 기자는 또 다른 걸 질문해요. 본인이 준비한 거. 그러니까 초점이 완전히 흐려지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원맨쇼가 된 그런 간담회였죠. 본인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래서 본인이 저는 그 딸과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딸이 그런 입장에 처해서 안타깝고 아마 눈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 감성적인 이야기를 잔뜩 했죠. 근데 조국 후보자 보세요. 과거에 파리가 발을 발발 밀 때 그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모질게 했던 분이에요. 남들에 대해서. 남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가차 없이 이야기했던 분인데
자기의 지금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발뺌을 할 때, 그리고 뭐 어머니, 아버지, 딸 이야기 해가면서 눈물을 자아내게 할 때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아, 사람이 굉장히 위선적이구나. 어머니가 나왔을 때 뭐 위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뭐 반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아마 이사장이 있는 건 형식적이라고 봐요. 아마 거기에 실무를 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가 나와서 그때 공사비가 얼마 됐고 어떻게 됐고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저는 그거는 모를 거 봐요. 나와서도 아마 모른다라고 답변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기자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제 사실 정확히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회 출입 기자만 온 게 아니에요. 법조팀도 왔습니다. 법률신문도 왔고요. 사회부 출입기도 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사실은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 수석 대변인이 계속 막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지명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연달아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던 사람 또 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저는 어제 그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 질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 이상이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그대로 질문해요. 물론 본인 생각엔 질문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청문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 자리에서도 의원들이 계속 묻잖아요. 지금 아까 이제 이용주 의원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국정농단 청문회였죠.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이용주 의원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원맨 쇼다. 원맨 쇼 할 거면 그냥 혼자 정론관에 서서 하면 돼요. 저는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면에서 뭐 우리 당에서 약간 협조를 구한 것이지, 그거를 뭐 짜고 친 고수업이다 아니면 서로 뭐 이렇게 짠 거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끝까지도 질문한 게 논문, 그 다음에 장학금 문제, 그 다음에 사모펀드였어요.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했던 것 중에 산호명의 사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산호명은 사실 그러니까 너무 관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비라든지 아니면 입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더 들어갈 게 사실은 한국당이 갖고 있는 자료도 결정적인 자료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면접을 했는데 논문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그게 핵심 아닙니까? 논문을 썼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논문이 그럼 입시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한데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전형으로 들어간 게 그 세계 선도 인재 전형 200명 있고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외국에 들어간 거예요. 1차가 850명이었는데 수시가.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입시 쭉 분들이 아마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례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영어 성적이 뭐 800점, 900점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700점인데 이 사람은 한 900점인가 맞았던 것 같은데, 영어 성적, 그 다음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뭐 AP 성적, 그 다음에 논문 아니면 인턴 딱 5개 비교해 봤을 때 이분은 이례적이다. 이 사람 합격이 안 되는데 합격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에서 나온 게 인턴 했다, 그냥 뭐 논문 품앗이 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구체적인 팩트가 없어요. 아니, 잠깐 내가 얘기 좀. 아니,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언론을 자꾸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의원들도 자료 요구해갖고 자료 안 주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조국 후보가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해명도 많이 했다고 봐요. 왜냐면 어제 가장 저는 눈여겨본 게 하나 할게요. 네. 예를 들어 위장전입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아마 모 언론사 기자 계속 물었는데 뭐라고 해명했냐면, 난 유학가 있었다. 그 당시 유학가 있었는데 주소를 외국에 못 옮긴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를 여러 군데 두고 있었다. 유학하는 상황에서. 그런 건 해명이 된 거 아닙니까? 위장전입에 대해서. 해명이 된 거죠. 유학을 가는데 거기에 사실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장전입은 뭐 문제 삼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잠깐만. 지금 핵심은 사모펀드하고 딸 그 얘기 부분이에요. 좀, 우선 저 청문회를 못 하게 된 게 그 민주당 거의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가족들을 불러서 못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모렴치하다 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역대 국회의 협상에서 청문회 증인을 가지고 안건 조정을 신청한 얘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법사위에서 가족들을 증인 신청한다면서 그 건을 안건 조정 심의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안건 조정이 되면 법사위가 18명인데 6명의 안건 조정 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럼 결국은 민주당 3대 3이니까. 민주당 셋, 자유한국당 둘, 바른미래당 하나. 이런 거 3대 3으로 6명이 되는데 그 중에 4명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통과될 거 아닙니까? 통과 안 되면 90일 동안 그냥 묶여 있는 건데, 그러면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모렴치한 그 운영을 하면서
덤태기는 야당한테 씌우고. 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문 대통령은요. 임명하는 저는 거죠. 그렇죠. 문 대통령이 내세운 모토가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조국 후보자 어제 자기가 불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왜? 자기도 그걸 의식한 거예요. 기회가 조국 후보자의 딸에 있어서 아들에 있어서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지금 젊은 학생들이 왜 촛불을 듭니까? 그 다음에 과정이 공정했어요.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이런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개월 전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 자진 사퇴시켰어요. 여론이 나빠지니까. 왜? 그분은요, 서울에 집 2채 갖고 있고 세종시에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 되기 전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집이 결과적으로 3채나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채를 딸한테 증여합니다. 증여세 다 냈어요. 증여세 내고 딸 집에 전세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꼼수 증여다, 집주르기 꼼수 집주르기다 이래가지고 비난 여론이 이니까 자진 사퇴시켰잖아요. 왜 민주당이 그때는 청문회장에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분은 관료 출신이라 대통령하고 거리가 있어요. 대통령이 뭐 버려도 그만인 분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버렸는데 그때 민주당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지금처럼 나섰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그분에 비하면 우억이 1000배, 만배쯤 되겠어요. 그런데도 국민 여론 보세요. 집단 여론이 이렇게 비등한데도 안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정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돼요. 공정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 말들은 대통령이 앞으로도 그런 말을 뱉는다면 전부 허구이고 가짜인 네, 겁니다. 앞으로는 뱉으시 않을 것 같아요. 여론 말씀하시는데요. 네. 아니 저도 여론을 한 번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뱉었다가는 진짜 전부 붕괴할 것 같아요. 예,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또 공정하지 저도 않았고 봐도 여론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뭐두 분이서 이제 공개하시면 저도 발언 기회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제가 보기에도 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간담회 하고 나서 여론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여론이 막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부정적인 게. 근데 약간 저는 변화가 있다고 봐요. 본인 해명과 아니면 기자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후보자는 어쨌든 본인이에요. 그럼 오촌 조카라든지 아니면 딸이 아니고 물론 딸이라든지 가족, 부인은 저는 강행이 가족이기 때문에 본인이 얻는 책임 영역 안에 들어온다고 봐요. 근데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오촌 조카라든지 저는 그건 약간 별개라고 봅니다. 저희 경우를 봐더라도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알지만 우리 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카가 뭘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대부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사실은 좀 저는 아주 부정적이다가 최근에는 좀 약간 부정이 많은 건 맞지만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고 어제 아마 기자간담회 이후에 아마 저는 많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할 거로 봅니다. 여론조사하고 할 거로 보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자꾸 불법이 아니다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변호사분 계시지만 지금 불법을 잡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잡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절대 합법은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합법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제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사 아니 중이잖아요. 합법이 예. 아니고 합법이 아니면 불법이다? 그럼요. 불법 그 중간 개념이 없습니까? 그럼요. 합법과 불법의 중간은 없습니까? 근데 없죠. 왜 없습니까? 지금 불법을 증명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도 얼마나 많은데. 증명이 안 되는 것이지 참, 합법과 우리가- 불법은 딱 두 개 양자예요. 우리가 중간은 없어요. 고위공직자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따지고 국민도 지금 따지고 있는데 합법 불법만의 잣대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분의 도덕성, 윤리성, 이분이 과거에 뱉은 말과 행동에 너무 다른 이런 표리부동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조국 그렇죠. 후보자가 어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사를 10년 동안 합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그래서 내가 신의 성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신의 성실 의무를 제대로 못했다. 인정하죠.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또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데 아까 동생이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동생이 관련이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거든요. 웅동학원에. 그 시점에서 동생이 사무국장. 채권 관련 소송을 냅니다. 사무국장도 하면서. 그런데 웅동학원이 변론을 하지 않아서 저절로 채권이 동생한테 넘어가요. 네, 어제 말씀했잖아요. 잠깐만요. 예. 저절로 넘어가는데 조국 후보자가 그랬어요. 동생은 그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그거 가지고 학원에 압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압류하면 말이 안 되죠. 압류하면 사회 문제가 돼서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도 못 돼요. 그런데 왜 2006년에 소송을 걸어서 채권을 확보하고 나서 2017년에 한 번 더 합니다. 10년 지나서. 왜? 채권이 소멸되니까 소멸되기 전에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웅동학원이 그 부채가 더 늘어나서 채권을 동생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혼한 그 전처한테 이제 채권 넘겼는데 말이죠.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검찰 수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로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거나 아버지가 동생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알고 있었거나 이렇다면 그 사학법인의 재산 빼돌리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말이죠. 조국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있는 땅을 담보로 동아대에 그 땅을 팔려고 했어요. 학원 재산을. 자기가 웅동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물론 이사장, 그 당시에는 살아계셔가지고 이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주도를 했고 조국 후보자 이사로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삼청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로 찬성합니다. 그 문서가 나와 있잖아요. 조국 후보자의 지금 배임 문제는 웅동학원은 이것도 상당한 중요한 문제다. 사모펀드 어제 하나도 몰랐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됩니다. 70억을 10억 하면서 5천만 원의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하고 재산보다 많은 74억을 약정을 하는데 하나도 몰랐다. 하나도 몰랐다. 난 부인이 해서 뭐 우리 경제권은 다 부인이 갖고 있다. 근데 그 집안은 딸이 장학금 받은 것도 몰랐다. 아니 집안에 담 쌓고 서로 삽니까? 저는요 제 딸이 장학금 받는데 이야기하면 아유 기특하다 해서 용돈 주고 그래요. 그런데 축하한다 그러죠. 조국 후보자 정말 무책임한 게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딸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동창회에서 장학금 401만 원을 주잖아요. 고대 출신인 조국 후보자 딸을 장학금을 줘요. 동창회에서, 서울대 동창회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줬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왜 그 딸한테는 그런 행운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학금을 받았으면 딸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장학금 받아서 말 안 했겠어요. 근데 몰랐다고 그래요. 말을 안 해서 조국 후보자가 몰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2학기 때 이제 장학금을 또 받았어. 한 가지씩만 얘기하세요.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다 얘기하면 이거 언제 얘기해? 듣지도 못하겠네. 제가 틀린 팩트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하자고요. 한 가지씩만.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이 연결이 웅동학원 되니까. 얘기하다가 지금 장학금 넘어가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제 정리가 안 말씀 되잖아요. 때문에 오히려 길어지는 거예요. 예. 2학기 때 장학금을 저 얘기 때문에 길어지게 뭐 있어요? 401만 학원 얘기 먼저 합시다. 학원 얘기. 아니, 내로, 아니, 1분 내려서. 예. 401만 원 또 장학금. 받았어. 그랬으면 조국 후보자가 장학금을 반납해. 그때 알아가지고 반납하려고 서울대 동창회 장학회 그쪽에 연락했더니 우리가 반납받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다는데 어제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 동창회 쪽에서 아니 휴학을 하면 자동 대체로 다 장학금은 반납하고 복학하면 다시 준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어제 조국 후보자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조국 후보자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장학금은 경제 상태가 좀 나쁜 그 기사에 다 나온 거니까 안다니까요. 잠깐만요. 예. 부산대 가서 또 의전원에서 내리 6학기 동안 장학금 받았는데 그것도 왜 맞습니까?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보니 장학금 안 받는 게 옳았겠다. 위선이죠. 그 당시에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냐. 이거 역시.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한대 여기는. 그러니까 얘기. 그 얘기를 뭐 엉뚱하게 웅동학원 뭐 아니, 장학금 밴딩에 얘기하면서. 뱉어야죠. 나는 강행할 걸로 봐요. 강행할 걸로 보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참 나쁜 집단 같아.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그 보통의 통상적인 정서에 입각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자기 대선 후보군에 속하는 유력 주자들이 전부 나와서 얘기를 했죠. 유시민, 이재명, 박원순. 이 사람들이 친노 골수 지지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깨시민이라고 했죠. 깨있는 시민 뭐 한 30만 정도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깨문이라더만. 무슨 말이에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래서 대깨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골수 적극적인 지지자 민주당과 차기 유력 주자들이 이 문제를 진영 대 진영의 싸움으로 그리고 정치 공학적 해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지. 단 과거
최순실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정유라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했던 역할이나 이런 게도 엄청난 비판이 많았다. 국민영린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 군대, 그리고 취업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공평하고 공정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 정서법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강행한다 라고 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 임명이 된다. 그럼 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그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가만 놔두겠어요. 예를 들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안 됩니다. 자기 직접 그 상관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건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흘러갈 것이다. 무조건 특검으로 자, 하겠죠. 그리고 올해 예산이 513조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정기국회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에 의해서 조국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잘 결정해야 될 거고.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조국 하니까 참 그러네. 자, 우리 현 부위원장 하실 얘기 뭐 있습니까? 없어요? 네. 네. 아니 뭐 말할 때 반박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할 얘기 다 한 다음에 아니 지나간 얘기. 뭐에 대해서요? 아니, 지나간 이거는 얘기 뭐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뭐 아니,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다 할 얘기 하셨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갔어요. 강행할 것 같습니까? 아, 그 이미 결론 다 난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통령 임명 강행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명하겠죠. 네, 당연히. 그럼 다 여기 4명 다 이끌이네요. 네, 그 부분은. 자, 다음 말을 부분. 하고 나서 바로 반박을 해야지 예. 말 지난 다음에 반박하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편파적이에요. 아니요. 방송이.